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부분 개방형 명부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자유명부제 free list 중에서 페너샤즈라고 부르는 배합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명부의 이름이 얘기하듯이 자유명부제니까 이제 가장 지금까지 살펴본 명부 유형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유권자의 어, 자율성이 가장 많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인은 정당의 후보자 명부에 구애됨이 없이 어떤 명부에서건 선거구의 의원 정수 수만큼 후보자 지명을 가진다. 이 경우 명부 외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후보자 명부에 구애됨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한 정당 명부에만 투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정당 명부에 투표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따라서 ordinary ballot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를 다른 정당 후보에게 분산시킬 수 있는 시스템. 하지만 명부 외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투표소에 가면 이제 각 정당들이 제시한 명부들이 있는데, 그 명부 안에 있는 후보들에서는 자유롭게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데, 그 명부 안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자를 지명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부 항목을 읽어보면,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 명부 내에 후보자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수정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이 얘기는 뭐냐면 정당이 제출한 이제 후보자 명부가 있으면 그 명부에서 전부를 수정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지정된 만큼의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적 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표소에 가면 각 정당이 제출한 명부가 있고, 그 리스트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명부를 작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정당의 명부에서 후보자를 선택하여 혼합 연기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었죠. 페너샤즈를 오디널 밸런스로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2번, 한 정당 후보에게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정당 후보에게 분리투표 또는 혼합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각각의 지명투표는 각 한 표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이전에 살펴본 개방형이나 폐쇄형에서는 여러 표를 후보에게 행사해도 그 정당표는 한 표로 간주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후보에 대한 여러 표를 다수의 표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후보에 대한 한 표를 다 인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6명의 후보에게 6표를 행사하면 그게 정당의 한 정당이 얻은 6표로 계산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6표 중에 2표씩 세 정당에 나눠서 행사하면 세 정당이 각각 2표씩 얻은 걸로 계산이 되겠죠. 각 정당에는 그 투표수만큼의 의석이 할당된다. 그러니까 후보들에게 던진 그런 모든 표를 다 각 정당별로 합산해서 그 득표를 가지고 이제 의석을 할당하는 것이죠. 각 정당 내에서는 개인 득표수에 따라서 당선자가 결정된다.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이런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직접 투표 명부를 보면 조금 더 확실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룩셈부르크의 시스템을 보면 이와 같이 생겼는데, 투표 방식 every voter has 6 votes. 그러니까 각각 유권자는 6개의 표를 행사할 수 있다. He or she can freely distribute these votes to candidates of various lists. 그러니까 여러 명부의 후보들에게 표를 자유롭게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With a maximum of 2 votes per candidate. 그러니까 한 후보에게 최대
두 표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거니까 누적 투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Alternatively, the voter may vote for a single party. 한 정당에게만 투표를 해도 된다. Votes are counted by list. 표는 명부별로 계산된다. Candidates are elect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personal vote. 후보들은 이 후보들에게 던진 표에 의해서 선발된다, 당선된다 그런 뜻이죠. 이전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votes are counted by list. 그러니까 유권자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6표를 행사하면 그러면 첫 번째 리스트가 1표, 두 번째 리스트 1표, 세 번째 리스트가 2표, 네 번째 리스트가 1표, 다섯 번째 리스트가 1표 이렇게 해서 6표가 각 정당별로 이렇게 합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당내에서 이제 후보의 순위를 결정할 때는 첫 번째 유권자가 만약에 이 후보에게 2표를 행사했고 또 다른 유권자가 또 이 후보에게 1표 뭐 이런 식으로 유권자별로 서로 다르게 투표를 하겠죠. 이렇게 투표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이 세 번째 정당에게 이제 투표한 유권자들의 표를 이렇게 다 합산해서 후보별로 득표 순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명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명부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후보의 유형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당학 회보의 선거제도는 기계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제 기계적 효과라는 건 뭐냐면 어떤 유형의 후보는 어떤 명부에 적합하고 또 다른 어떤 명부는 또 다른 유형의 후보를 산출한다는 그런 기계적인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명부 유형에 따라서 다른 유형의 후보가 산출되는 기계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물론 이거는 내가 오리지널하게 주장한 건 아니고 다른 학자가 주장한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해서 내가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폐쇄형 명부를 살펴보면 폐쇄형 명부는 어떤 유형의 후보들이 산출되냐면 폐쇄형 명부는 당선을 위해서 명분의 순위가 중요하니까 그 순위를 결정하는 사람에게 충성해야겠죠. 그 순위를 결정하는 사람이 뭐 당 지도부 아니면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에 의해서 후보 순위를 결정하면 그 시스템에서 명시한 그런 기관 예를 들어서 뭐 공천위원회나 뭐 아니면 후보 순위 결정위원회 뭐 여러 가지 그런 기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관에 충성하겠죠. 공천자에 충성하는 공천자 충성형이 산출된다. 근데 이제 공천자가 뭐 정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파일 수도 있고 각 정당마다 지배적인 계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개방형은 후보의 당락이 유권자가 행사한 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정당에 충성할 동기가 약하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은 자력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즉 표를 얻어서 당선되기 위해서 표를 주는 선거 구민이나 기능 집단은 이제 뭐 직업 집단, 뭐 여러 가지 직능 집단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들은 뭐 정교조도 있고 또는 노동조합 그리고 또 학생들도 뭐 학생들은 이제 직능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종의 기능 집단이죠. 또 학생들이 조직을 결성해서 이런 정치 조직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표를 주는 이런 다양한 사회단체, 직능집단, 뭐 직업집단, 그런 집단들에게 충성할 동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익단체에 충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당 지도부보다는 자신들에게 표를 주는 개개인 또는 다양한 집단에 충성할 동기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완전 개방형은 조금 선거구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유형의 후보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선거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 명을 뽑는 선거구나 아니면 뭐 2명 정도를 뽑는 그런 작은 선거구에서는 공천이 당선과 직결되죠. 특히 이제 한 명만 뽑는 선거구에서는 공천이 당선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력으로 뭐 다른 후보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와 경쟁해서 자력으로 표를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죠. 한 명만 뽑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명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사람 또는 그런 기관, 그게 이제 공천자죠. 공천자에 충성을 하겠죠. 예를 들어 칠레 같은 경우는 공천자 충성형이 산출된다. 소선거구 비례대표제지만 이처럼 작은 선거구를 가진 비례대표제. 칠레는 2명을 선발하는 그런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별로 이제 한 명을 뽑는 비례대표제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 다수제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공천이 당선과 직결된다. 물론 이제 단순 다수제에서도 공천을 당 지도부가 할 수도 있고 또는 공천위원회 뭐 아니면 심사위원회 등등 그런 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지만 예비선거 프라이머리로 만약에 후보를 결정할 경우에는 공천자 충성형보다는 지역구 봉사자형 이 산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선거구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일반적으로 공천자 충선형이 산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선거구는 2인 보다는 더 큰 선거구, 뭐 정확하게 중선거구가 뭐 몇 명을 뽑는 게 중선거구냐, 뭐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속 변수라고 생각을 할 때 1부터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태리에서는 500명 정도를 뽑았던 적도 있으니까 한 선거구에서 500명 이상을 뽑았던 그런 과거의 선거제도가 있으니까 뭐 이런 연속성상에서 우리가 소선거구와 대선거구를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중선거구는 지역개발사업 또는 지역구 사업성과 지역개발 사업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공항을 건설한다 할지 아니면 뭐 관공서를 유치한다 할지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댐을 건설한다 할지 지역구 사업은 뭐 지역구에서 노인정을 건설한다 도서관을 건설한다 할지 아니면 뭐 지하철역을 건설한다 할지 뭐 그런 다양한 지역구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선거구 크기. 그러니까 후보가 이런 지역개발 사업이나 지역구 사업을 했을 때 이제 자기의 성과로 선거 캠페인 때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냥 그 정도의 선거구. 근데 예를 들어서 대선거구, 네덜란드처럼 한 국가 전체가 선거구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자기가 지역구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지역개발 사업을 했을 때 그거를 자기의 공헌으로 돌리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에서 300명 국회의원을 전국에서 한 선거구, 그러니까 전국구로 뽑는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 지역의 의원이 예를 들어 호남 지역, 전주 지역의 의원이 뭐 전주에 어떤 뭐 큰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소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공기업을 자기가 유치했다. 그런 주장을 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전국에서 300명을 뽑는데 그 전주에 그런 공기업을 유치한 게 자기 혼자만의 공원으로 돌리기는 어렵겠죠. 여러 사람들이 그 공원에 대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분산되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중선거구라는 거는 그 정도로 지역구가 크지 않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지역에 지역개발 사업이나 지역구 사업에 공헌을 했을 수 있겠다라고 인정할 정도의 그런 그 정도 규모의 선거구 크기를 의미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지역구 사업형이나 또는 기능단체가 잘 조직되어 있는 국가, 기능단체가 잘 조직되어 있는 국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능단체라고는 뭐 노조나 아니면 뭐 다양한 직업단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국가에서는 집단 대리인형이 산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집단을 대리하는 유형의 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 델리게이트, 그룹 델리게이트.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는 그런 기능단체가 있으면 또 학생 대표, 학생을 대표하는 그런 후보들이 표를 학생을 대표하는 그런 집단으로부터 집단 표를 확보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학생 대표에게 충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금속노조 대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의정활동을 할 때 금속노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겠죠. 그래서 중선거구제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집단으로부터 표를 얻어야지 당선이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명 정도를 선발하면 한 선거구에서 10명을 선발하는 중선거구가 있으면 그러면 한 10% 정도는 얻어야지 한석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총 100%에서 10분의 1을 차지하는 표를 얻으면 10명 중에 1명이 돼서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10% 정도의 표를 얻을 수 있는 규모를 대리할 수 있는 그런 집단 대리 인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한 선거구에서 10% 정도의 득표력을 또는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단을 대표하는 그런 유형의 의원들이 산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대선거구 같은 경우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한 선거구가 100명, 한 선거구에서 100명의 의원을 선발한다면 그러면 100%에서 100명을 선발하니까 총 득표의 100%에서 1%만 얻어도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대선거구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사업가형, 그러니까 사업가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커다란 집단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개인기나 아니면은 어떤 개인적인 인기 또는 특정한 그런 세력,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역구에서 폭넓은 그런 입장을 취하는 그런 집단보다는 아주 결집된 소수의 그런 집단만 대변해도 1% 정도는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기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어떤 급진 세력의 결속력 있는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의원들도 의회에 진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가 개방형을 만약에 채택한다고 할 때 이 선거 크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너무나 비례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선거구를 채택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다양한 인물주의 정당 후보들 또는 뭐 이처럼 1% 정도만 표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뭐 허경영 씨나 뭐 그런 인기 영합적인 뭐 그런 사람들 또 의석을 얻어서 의회에 진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과 같이 정책 대결을 하지 않는 국가 그리고 정당들이 이런 기능단체를 대변하지 않는 그런 국가에서는 이 선거구 크기를 너무나 크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분 개방형 위에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정당에도 충성하고 또 자신을 지지하는 어떤 특정 집단으로부터
어떤 일정한 규모의 표를 얻으면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는 시스템이죠. 부분 개방형은. 그리고 특히 이제 정당이 어떤 특정 기능 집단을 대변할 경우, 예를 들어서 노동당 같은 경우가 이제 노조들, 아마 전교조 이제 그런 집단을 대변하겠죠. 그럼 정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능 집단, 노조나 아니면 전교조 그런 집단의 이익을 잘 대변하고 그런 집단에 충성하는 의원들의 경우에 어, 후보의 명부 리스트에서 위의 순위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정당 자체가 이런 특정 직능 집단 또는 기능 집단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표를 얻기 때문에 이런 기능 집단에게 충성하는 의원들에게 높은 순위를 줄 동기가 있고 그리고 또 후보 개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정당이 대변하는 이 기능 집단에게 충성할 때 또 이들로부터 개인표, 이들로부터 기능 집단으로부터 몰표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이 대변하는 기능 집단에 대한 대표 활동을 충실히 하는 의원은 정당 내에서도 높은 순위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 집단의 조직표를 또 얻어서 자력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집단 대리인형이 산출될 가능성이 높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선거제도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의원들은 집단 대리인이에요. 대의민주주의란 게 그런 거잖아요. 시민사회의 다양한 직능 집단, 기능 집단, 사회단체들이 또 세대 집단, 또 지역 집단들이 존재하죠. 그러면은 국회의원의 의원들의 구성이 시민사회의 이런 다양한 집단들의 그런 구성을 그대로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한국은 시민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집단들이 있죠. 청년층도 있고, 뭐 노년층, 그런 세대 집단도 있고, 또 지역도 뭐 호남, 영남, 충청 다양한 지역 집단이 있고, 또 직업별로도 뭐 노동자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 또는 뭐 농민 집단 그리고 또 재벌을 대변하는 그런 또 집단도 있고 또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인구 비례 그러니까 이런 집단들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의회에도 의원들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그런 직능 집단의 배경을 가진 의원들이 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한국은 말 그대로 뭐 엘리트 집단이죠. 소위 얘기하는 뭐 스카이대나 아니면 특히 법조인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뭐 택배 노동자나 학생이나 아니면은 또는 자영업자나 그리고 뭐 사회에 다양한 그런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집단은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앞으로 나아야 할 어떤 국회의 모습 또는 대의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국회는 이 집단 대리인형으로 국회가 구성돼야 되고 집단 대리인형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되고 또 비례대표제 중에서도 이 부분 개방형이 이제 적합하다라는 주장을 뒷부분에서 이 수업 뒷부분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제 소선거구 위주의 선거제도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천자 충성형 또는 지역구 봉사자형이 주로 산출되고 또는 어떤 개인기에 인물 투표에 의존하는 사업가형이 산출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어떤 명부를 채택하는가는 후보의 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제도에서 선거제도 개혁에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 간의 의석 배분에만 서로 정당들이
자기의 이익을 이제 추구하고 서로 싸우는 형태인데 사실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선거 제도 개혁은 정당 간의 의석 배분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맨날 어떤 서로를 헐뜯는 그런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 또는 정치 공세 그런 것만 일삼는 정책 대결을 하지 않는 그런 후보들을 뽑지 않고 어, 이런 다양한 사회 집단들을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집단 대리 인형을 뽑을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인 요소가 바로 명부유형이에요. 근데 한국은 뭐 소선거구제를 채택할지 아니면 독일식 혼합식 선거제도를 채택할지 아니면 뭐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할지 일본식의 뭐 이런 정당 간의 의석 배분에 대한 논쟁만 전개되고 있는 게 참 매우 아쉽죠. 그래서 여러 번 한국에서 선거제도 개혁에서 더 중요한 거는 정당 간의 의석 배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종류의 의원을 선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정당 내의 개혁이 중요하다는 그런 주장을 작년에 여러 학회에서 했는데 이제 뭐그 논문에도 이제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고 이 정당 회보에서 이 논문도 그렇고 또 정치학 회보에서도 아마 이 수업의 후반부에 정치학 회보 논문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나의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이제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비례대표제를 이제 조작화하는 방법. 그래서 단순 다수제하고 그 다음에 다수제에서 우리가 조작화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D는 선거구 크기, 디스트릭트 매그니튜드, 디스트릭트 매그니튜드. 그 다음에 V는 number of vote, 행사 가능한 표의 수. E는 정당 투표를 하는지 후보 투표를 하는지. 리스트는 개방형, 폐쇄형, 자유형, 명부. preference는 선호 투표, single, cumulative, preference. 그 다음에 B는 categorical 또는 ordinal. 그 다음에 T는 transferability, 이양 가능성, yes or no 이렇게. 그래서 단순 다수제 조작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런 명부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하기 어려웠죠. 비례대표 명부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 모든 이제 변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폐형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디스트릭트 매그니튜드는 이제 비례대표제니까 당연히 다수의 후보를 뽑으니까 n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이죠. V는 이제 한 표를 행사하고 정당에게 한 표만 행사하죠. 그 다음에 E는 정당 투표냐 후보 투표냐 정당 투표죠. 리스트는 폐쇄형이니까 by definition 클러스 리스트 폐쇄형. C, P는 single vote 그러니까 여기 선호 표시가 안 되고 한 표만 행사하죠. 밸럿은 categorical 한 표만 행사하니까 표를 분리할 수 없죠. transferability 표의 이양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승자는 누구냐? 명부에서 높은 순위를 받는 K명의 후보. K가 의미하는 바는 한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죠. 뭐 일부 이제 뭐 이태리하고 포르투갈, 스페인 이 정도가 민주주의지만 아주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죠. 그 다음에 완전 개방형 국가는 브라질, 칠레, 핀란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는 라트비아 이제 이런 국가는 구소련 국가들. 그다음에 네덜란드하고 핀란드는 민주주의죠. 고도의 민주주의 국가. 브라질하고 칠레는 뭐 권위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선진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이 국가들이 선거제도 완전 개방형을 우리가 조작했을 때 디스트릭트 매그니튜드는 다수 n, 표는 한 표, 그 다음에 E는 candidate, 후보 투표를 하죠.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리스트는 open, 개방형, preference는 한 표를 행사하니까 single, 그 다음에 ballot은 한 표이기 때문에 표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categorical, 그 다음에 transferability는 no.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개방형은 일단은 여기 빨갛게 표시된 거는 이제 여러분의 강의 노트하고 좀 변화가 됐을 거예요.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국가들도 조금 다른 국가 이미 이전 강의 노트에서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 있는 이런 국가들 다 이제 여기다가 표에 공간이 좀 여유 있게 남아서 다시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대개 국가들을 보면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로 이제 이런 부분 개방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자유형은 룩셈부르크나 스위스랜드.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는 유권자들이 후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과거에 미통당에서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비례대표제는 나쁜 제도이다. 독일식 선거제도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폐쇄형 명부에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의 순위를 결정할 수 없고 정당 지도부에서 후보의 순위를 결정하니까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의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하지만 또 정당이 민주화되어 있다면 당원들이 또 민주적으로 후보의 순위를 결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처럼 완전 개방형을 통해 또는 부분 개방형을 통해 또는 자유형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를 선발할 기회가 주어져요. 그리고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하고 뭐 캐나다, 영국 아주 일부 앵글로색슨 그런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만 채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 개방형을 이제 변수별로 살펴보면 디스트릭트 매그니튜드는 n 다수를 뽑고 표는 1 또는 n이라고 썼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1은 그러니까 실제로 유권자들이 후보들에게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의 후보들에게 표를 행사해도 그걸 한 표로 계산된다고 얘기했죠. 부분 개방형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또 후보에게 여러 표를 행사할 때도 예를 들어서 한 선거구에서 6명을 뽑을 때 다 6개의 표를 다 행사하지 않아도 되니까 후보 투표를 할 때도 처럼 맥시멈 그러니까 선발할 수 있는 후보의 숫자보다 작은 수의 표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에서 n으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2는 정당에게 투표를 해도 되고 후보에게 투표를 해도 되고 이전에 이제 이걸 preferential vote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리스트 타입은 뭐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권자들이 후보의 순위를 바꿀 수 있으니까 오픈 밸럿이라고 얘기했죠. 개방형. 그러니까 폐쇄형과 개방형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는 유권자들이 후보의 순위를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니까 부분 개방형에서는 후보들이 자력으로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아래 놓여 있는 후순위의 후보들도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은 유권자들이 후보의 순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그게 바로 오픈 밸럿이죠. 그 다음에 P는 선호 표시. 이 경우에는 싱글 정당에게 행사하는 표는 한 표가 후보들에게도 한 후보에게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없으니까 큐뮬러티브 누적 투표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후보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 후보에게 한 표씩 싱글 표를 행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태리 시스템에서 각 후보의 이름을 이렇게 한 명에 대한 후보를 세 명을 적어 놓으니까 각 후보에게 표의 누적이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처럼 스웨덴의 경우에도 후보에게 프레퍼런스를 표시할 수 있지만 하나의 프레퍼런스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당에게 투표하거나 아니면은 후보에게 한 표를 투표하거나 마찬가지로 배기에서도 정당에게 한 표를 행사하거나 또는 후보에게 한 표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후보에게 표를 누적하거나 또는 후보별로 표의 순위를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퍼런스를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싱글로 표시를 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밸럿 타입은 역시 캐터고리칼 표를 분산할 수 없죠. 정당에게 한 표만 행사하거나 또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해서 정당에게 한 표를 주기 때문에 결국 한 표만 행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캐터고리칼. 트랜스퍼러빌리티는 그러니까 선호투표제의 그런 의미에서는 표의 이양 가능성이 이양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선호투표제에서는 유권자의 첫 번째 선호, 두 번째 선호, 세 번째 선호 이렇게 유권자의 선호의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별로 표가 이양되죠. 그러니까 1등을 한 후보가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꼴등 후보를 제거하고 꼴등 후보에 던진 두 번째 선호에 따라서 꼴등 후보에게 던진 첫 번째 선호가 이양되죠. 그러니까 유권자의 다양한 선호가 반영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양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유권자의 그런 다양한 선호가 반영되지 않고 그 선호에 따라서 표가 이양되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no라고 표시했는데 여기서 이제 yes라고 표시한 이유는 이전에 살펴봤듯이 부분 개방형에서는 이처럼 당선 기술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후보의 경우에 정당표가 좀 이양되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표의 이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거 제도들을 표의 이양 가능성으로 분리할 때는 조금 전에 보여준 정당표의 이양 가능성을 가지고 이양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는 유권자의 선호에 따른 표의 이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강의 노트에서는 n이라고 표시했는데 이제 참고로 빨간색으로 y라고 표시한 거는 정당표 가로치고 정당표 이양은 이제 가능하죠. 이거는 유권자가 다른 후보에게 던진 표가 이양이 가능하죠. 다른 후보에게 던진 표의 이양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승자는 자력으로 당선될 수도 있고 하지만 명부 순위도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선진민주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자유형은 여러 명의 후보를 뽑고 그리고 표도 선발하는 의원의 수만큼 자기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표도 정당 투표를 해도 되고 후보 투표를 해도 되고 아까 살펴봤었죠. 한 표를 정당 투표를 행사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후보에게 이렇게 freely distribute this vote to candidate 그러니까 후보 투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당 투표, 후보 투표 모두 가능하다. 리스트 타입은 후보 투표가 가능하니까 후보의 순위를 바꿀 수 있어서 개방형 명부, P는 선호의 표시, 큐뮬러티브, 그러니까 누적 투표가 가능했었죠 아까. 이렇게 한 후보에게 두 표를 행사할 수도 있고 또는 한 표만 행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봤듯이 누적 투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C로 표시된 거죠. 그 다음 멜럿 타입은 오디널 멜럿. 그러니까 여러 표를 행사하니까 다른 정당 후보에게 표를 분리할 수 있죠.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렇게 6개의 표가 있으면 다른 정당 후보에게 이렇게 표를 이렇게 분산시켜서 분리투표가 가능하니까 오디널 멜럿. 그 다음에 트랜스퍼러빌리티는 no. 그러니까 후보들이 자신들이 받은 표의 수에 따라서 바로 당선이 되니까 일단 정당 표로 집계 돼서 그게 이양되는 게 아니라 후보들이 얻은 표로 집계 되니까 이 시스템은 이양 가능성이 없다. 그 다음에 상위 K 득표자가 당선된다. 그래서 이처럼 굉장히 다양한 명부들이 있고, 그리고 또 경험 세계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스웨덴이나 아니면 벨기에나 아니면은 또 이태리 이런 국가들을 살펴봤는데, 경험 세계에서는 훨씬 많은 국가들이 더 다양한 각자의 고유한 그런 선거 제도, 명부 유형을 사용하고 있고, 또 한 국가에서도 시기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수없이 많은 그런 국가의 선거 제도를 다 우리가 뭐 암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인지할 필요도 없고, 그냥 크게 우리가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제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선거 제도에 각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최근의 선거 제도는 내가 2년 전인가 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의 뒷부분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한 논문에도 일부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뭐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중요한 거는 이 다양한 선거 제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선거 제도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선거 제도들을 우리가 어떤 차원으로 이렇게 조작화 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선거구의 크기 차원, 행사할 수 있는 표의 차원 등등등등, 그리고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선거구의 크기가 커지면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다당제가 산출되고, 행사할 수 있는 표가 많아질수록 분리투표가 가능하고, 또 분리투표가 가능한 이 시스템에서는 아무래도 작은 정당도 의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명부 유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회에 진입하는 의원들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다양한 선거제도 변수들이 또 변수들이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할 때 어떤 유형의 정당 체제가 형성되고, 또 어떤 유형의 의원들이 우리를 대표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에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그냥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은 좀 강의가 길어졌는데 수고했어요. 네, 고맙습니다.